지난해 9월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여러 대책이 발표됐었죠. 이틀 뒤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째지만 스토킹 범죄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고 지하철 현장 직원들의 안전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직장갑질 119 여수진 노무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부터 좀 짚어보죠. 네. 유족들은 2022년 9월에 아직 살고 계실 것 같지만 어느새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게 단순 스토킹 범죄로 봐서는 안 된다. 명백한 직장 내 성폭력, 괴롭힘 사건으로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대답에 앞서 먼저 사건 1주기를 맞아서 유족분들한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건네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여성 노동자가 근무 장소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에 동료에게 피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또 일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지요. 그리고 그 위험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스토킹이라고 하는 젠더 폭력이 바로 그러한 위험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회사는 안타깝게도 스토킹과 불법 촬영 같은 젠더 폭력에 좀 안일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예. 여성 근로자가 수년간 300차례의 스토킹에 방치되어 있었고 가해자는 아시다시피 다름 아닌 동료였고 또 회사는 두 사람을 근데 같은 역에서 근무하게 하고 예. 또 성범죄로 기소된 것을 알았을 때도 직위 해제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만약에 회사가 젠더 폭력에 민감하게 대응했더라면 좀 사후 약방문이긴 하지만 좀 그런 가정을 해보면 극단적인 상황만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더 안타깝게도 이제 서울교통공사는 사과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근로자 안전에 대한 그런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될 회사 그리고 이것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모두 다 이것을 하나의 범죄자 개인의 일탈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고 싶어 하지 예. 제대로 된 근로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아시다시피 요즘 공공장소에서 그 칼부림과 같은 조금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노동자 안전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렇게 직장에서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무사로서 어떤 사용자인 고용주의 어떤 안일한 인식이나 무책임한 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당역 사건 이후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은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일깨워진 편이에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또 폐지가 되거나 스토킹 보호법이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났는데 현실은 좀 얼마나 바뀌었는지 궁금해요. 이와 관련해서 직장 내 스토킹 성범죄 실태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이 됐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스토킹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같은 것들로 좀 더 행위 규정을 다양화하고 또 피해자가 이제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그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판결 전이라도 이제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도 부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해 2분기에서 올해 2분기 사이에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신고 처리 현황 내용을 이제 이수진 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총 1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특히 이제 여성 피해자가 11,000명 정도로 남성 피해자의 4-5배에 달하는 수치였고요. 예, 그리고 저희 직장갑질 119 설문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약 85% 정도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가 스토킹 범죄에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대답하셨고요. 또 이렇게 스토킹 처벌법에 의미 있는 그런 변화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는 40%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5%,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다는 부분이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좀 살펴보니까 관련 범죄 전과자를 거르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좀 사실이더라고요. 가서 보면은 전주환의 경우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해서 당시 논란이 좀 일기도 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까? 네, 그 전주환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말씀대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채용 결격 사유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채용
채용 결격 사유에 대한 조회를 이제 행정안전부나 이제 관련한 그 지자체에 조회를 하게 되는데 당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결격 사유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규정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변화하는 어떤 그런 젠더 폭력의 다양화에 대응을 하지 못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경력 조회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통지가 되지 않았고 회사에 회사는 이것을 모른 채로 전주환을 채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는 사건이 일어난 후 지난 6월에 인사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채용 결격 사유인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다가 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인 스토킹 범죄, 음란물 유포죄까지 추가해서 이제 앞으로는 스토킹이나 몰카 범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의 입사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나마 좀 개선이 됐다. 라고 볼 수 네. 있겠군요. 그런데 관련 규정을 명시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마땅한 이렇게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는 네.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네, 이것은 뭐 이제 회사에서 사실 근로자의 뭐 어떻게 보면은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무한정으로 이렇게 조회할 수 있게 하기에는 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 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뭐 사후 약방문으로 뭐 채용 결격 사유나 이런 거를 추가하는 것도 네. 뭐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근로자 이것도 결국에는 근로자 개인의 범죄 측면으로만 그렇죠. 뭐 접근해서 대응하는 뭐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인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바로 좀 더 절실한 게 시스템 차원의 대책인데요. 예. 피해자분이 경찰 신고 전에 2년 넘게 회사에다가 신고를 못 하셨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저희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잘 드러납니다. 예. 네, 실제로 직장인들은 젠더 폭력 피해 이후에 회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절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회사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할 거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10명 중 7명이나 됐습니다. 특히나 여성은 남성보다 회사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노동안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젠더 폭력 대응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근로자들이 초기 단계에서 회사를 믿고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는 더 큰 폭력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방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서울교통공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전주환 사건 이후로 재발 네.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네. 다시 2인 1조 근무 원칙을 내놨었는데 10명 중에 9명은 현장에서 여전히 혼자 근무 중이다라는 네.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고요. 네. 지하철 안전도우미 그리고 신규 인력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지켜지지 않은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이제 혼자서 순찰 업무를 하시는 도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가 말씀대로 작년에 2인 1조 근무 대책에 대한 그 내부 지침을 내놨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서는 대책이라고 하는 게 뭐 안전도우미 같은 그걸 충원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기간제 인력이라던가 사회복무요원 같이 임시적인 어떤 근로자들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신속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판단이 필요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간제나 사회복무요원들은 권한이나 책임이 굉장히 작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대처가 힘들고 또 순찰하면서 발견한 그런 안전조치상의 이제 개선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들은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2인 1조 대책이라고 하는 게 과감한 인력 투자를 정식으로 이제 한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좀 허울적이고 임시적인 대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덧붙여서 살펴보자면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을 줬던 구의역 스크린도 김군 사망 사건이라던가 예. 또 태안화력 김영균 씨 사망 사건 그리고 이제 아주 최근에 SPL 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건 등이 모두 그 2인 1조 수칙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바로 사망의 원인으로 크게 지목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예. 2인 1조 이 작업을 그 기업의 내부 지침에만 맡기지 말고 위험 작업에 한해서는 2인 1조를 법제화하자라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제화하려면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개정하면 네, 좋겠습니까? 산업안전법에 이제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2인 1조를 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그것을 지킬 의무를 법률에 규정을 해놓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국회에도 그러한 그 2인 1조 위험 작업에 대한 2인 1조 작업에 대한 법률 개정 조항이 발의가 됐는데 뭐 이것이 실제로 통과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런 네.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얘기도 하고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스토킹 범죄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직장인 10명 중에
8명. 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직장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한 네. 사람이 많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장갑질 119의 조사에 의하면 원치 않는 구애를 당한 여성의 비율이 이제 10명 중 1명, 그러니까 11% 정도 됐는데요. 뭐 이거 사실 낭만적으로 만 바라볼 것은 아닙니다. 뭐 이른바 저희는 이제 구애 갑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직장갑질 119에 상담이 온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상사가 사적으로 연락을 자꾸 하고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는 게 시작입니다. 업무 시간 외에 따로 연락이 오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이제 시그널이고 시작인 거죠. 예. 이제 상담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상사가 자꾸 둘이서만 출장 가는 업무를 만들어내고 이제 출장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 그곳에서 성희롱을 자행을 하고 또 만남을 요구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직접 제보를 받으신 네, 부분인 그럼요. 거죠? 상담을 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분이 거절을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난 우리 사이가 연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우리 사이를 동료로만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이의 생각이 다르니 다른 부서로 정근을 가라. 그리고 앞으로 회사 생활이 2배, 3배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같은 협박성 이제 메시지를 받고 저희에게 상담을 해 오셨습니다. 예, 또 다른 사례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 뭐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사원에게 정규직 상사가 당신을 정규직으로 다시 전환을 하려면 당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니까 밖에서 나랑 더 많이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 이제 회사 사장이 직접 이제 구애를 하고 그것을 거절하니까 바로 해고로 이어진 사례 같은 것들이 바로 저희 직장갑질 119에 직접 상담을 해오셨던 구애 갑질 사례들입니다. 안정적인 고용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는 의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셨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뭔가 근무 환경 그리고 나의 어떤 근로 형태와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른바 말씀하시는 구애 갑질을 당해도 여성들이 이제 그 사회나 혹은 뭐 직장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좀 어렵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성들이 뭐 아까도 말씀했듯이 회사의 대응 시스템 같은 것들을 믿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가 우리 사회의 그런 성차별적 문화 그런 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조직적인 대응을 믿지 못해서 신고를 못하는 그런 이제 뭐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산업 안전의 유명한 이론 중에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은 하나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까지에는 29건의 사소한 사고가 그 배경에 있고 그 29건의 사소한 사고의 배경에는 300여 건의 경미한 지구가 있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젠더 폭력 사건은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애 갑질이나 뭐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 수많은 젠더 폭력이 방치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이제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구애 갑질 같은 성차별적인 괴롭힘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바로 그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그 과정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 대응 시스템 그런 것들 정비와 함께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가 없는지부터 책임지고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요. 네. 피해를 당했으면 어디로 신고하면 좋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아닌 동료에 의한 어떤 괴롭힘이나 성희롱 같은 것들은 회사 내에 인사 담당자,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관할하는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예. 그것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또 거기 그 과정에서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기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회사 내 담당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에 인사 담당자가 가해자가 될 경우는 그러면 어디로 가? 그러니까 그 갑질을 어떤 조사를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가 갑질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신고해야 특히나 될까요? 이제 사용자라던가 예. 뭐 이제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를 해서 고용노동부에 이제 조사를 기대해 봐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갑질 119 여수진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